미사일 발사를 하는 이유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이 미사일의 어떤 성능을 확인한다든지 성능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할 수가 있고, 또 그 연구개발 단계를 지나서 이제 양산이나 실전 배치를 하기 전에 이제 미사일의 어떤 그 작전 운용 성능이나 이게 운용을 하기에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발사가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도발 양상은 그 후자에 가까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숙련도를 좀 향상시키기 위한, 운용 방식에 대한 숙련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훈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교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핵무기도 보유하고 또 그 운용 전략도 갖고 있고 또 전략군을 보유하고는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그 의지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체제 생존의 수단으로 왔는데, 이제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결 국면에서든 또는 대화 국면에서든 이 핵무기를 양쪽 다 사용할 수 있는 양날의 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제 정상국가로서 활동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대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남쪽과의 관계, 우리 남한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재래식 전력에서의 열세를 이제 핵무기로 상쇄를 하면서 결국 남북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갖고 가겠다, 이런 이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전 정부에 비해서 대북 강경기조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국민들에게 이게 핵실험이나 미사일이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진 않지만 굉장히 큰 일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주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거나 핵실험을 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이게 그래도 되는 일처럼 여겨지는데, 이제 한국이 또 공세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이게 굉장히 심각한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북한에 있어서는 이제 북한이 이러한 미사일이나 핵을 나중에 사용할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추후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억제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대응 조치가 결국은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한반도 주변에 이제 전략 자산이 전개되고 항모화가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김정은 경호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주변에 움직이는 자산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경계 태세도 강화하고 감시 태세도 유지해야 되고, 또 유사시에 공격을 해올 경우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건지 뭐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군사적인 압박감, 거기에 또 상응하는 비용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군사적인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비용을 강요하는 측면에서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제 외교적 노력도 지금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전에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해서 한미일 외교장관, 또 외교 차관 회담, 그다음에 북핵 수석 대표 회동, 또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이러한 다양한 채널을 가동을 해서 지금 북한의 핵실험 위협에 대응하고 또 대비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북한이 어떤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는 국지 도발의 행태를 보인 것은 2016년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국지 도발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목적이 사실은 굉장히 국민들 간의 어떤 그 여론전이라든지 심리적인 불안을 준다든지 균열을 야기한다든지 이런 효과가 굉장히 컸던 건데,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비물리적인 수단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사이버 공간에서. 그래서 그런 사이버 공간이나 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국지 도발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높다고 생각이 되지 않고요. 북한과 우리가 이제 항상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2010년도 기준으로 보면 천안함 피격 사건, 뭐 연평도 포격 도발, 그 당시에 뭐 GPS 교란이라든가 사이버 공격 등
과거와는 다른 예측하기 어려운 수단과 방법으로 기습 도발을 하는 식으로 지금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대강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 도발의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북한이 예측 곤란한 이런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을 하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러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주 필요한 시점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뭐 현 상황을 이렇게 보면 2017년 6차 핵실험 상황과 지금 매우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화성 14형을 발사하고 뭐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주변에 전개를 하고 그리고 6차 핵실험을 하고 핵실험 다음 날 우리 군이 그 현무 미사일 2형 사거리 한 300k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슬램 ER 공대지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군사적인 대응을 하고 북한이 또 화성 15형 미사일을 발사하고 뭐 이런 이제 핵실험 이후에 이런 과정들이 아주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7차 핵실험 이후에도 아마 이런 유사한 상황들이 전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미가 이러한 그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비해서 다양한 군사적, 외교적 그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지만 뭐 7차 핵실험은 아마 예상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그 7차 핵실험이 진행이 된다면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한미의 군사적 대응, 또 국제사회의 규탄, 또 대북 제재 추진 등의 이런 다양한 외교적 군사적 노력들이 진행이 되면서 아마 상당 기간 이 냉각기가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면 전환 가능성은 저는 언제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하기 직전에도 신년사에서 사실은 북한이 미국에 대한 적대의식 굉장히 크게 드러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미사일 발사를 많이 했고, 그리고 핵실험도 많이 했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 상황에서도 이제 계속 그 긴장을 고조시키고 나서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그것도 이제 상대를 좀 봐가면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 때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제안하는 딜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 북한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협상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지 이미 1년 반 정도가 지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중임을 할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최대 위협이기 때문에 중국을 위협하는 어떤 군사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한반도 인근에서 이루어진다면 이제 대중 견제도 되고 또 더불어서 이제 대북 견제도 되는 그런 좋은 뭐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뭐 효과도 있을 텐데요. 근데 또 사실은 그러니까 위협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위협 인식과 미국이 갖는 위협 인식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아주 마이크로하게 들어가자면 또 한미동맹에 있어서 또 협력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이 우선일 텐데 이제 이런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에 얹어서 이제 대중 견제를 위한 활동까지 이제 미국은 하기를 원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윤석열 정부가 아마도 좀 먼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이 구도가 좀 더 과거와는 좀 더 결속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거든요. 과거에 6차 핵실험이 일어났을 때는 그때 중국이 브릭스 정상회담을 하고 있었어요. 브릭스라고 하면 이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5개국 정상이 모여서 중국에서 정상회의를 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시진핑이 연설하기 직전에 이제 핵실험이 나서 이제 중국이 그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그 당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만장일치로 그게 통과되는데 중국도 동참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중국과는 이제 그 대만의 해협이라든가 남중국해 문제, 또 러시아와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해서 이 전략적인 경쟁 구도가 지금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잘 지켜보면서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대응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전략적 인내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작년에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마쳤다고 했을 때 꽤 기대가 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과연 북한이 모라토리움을 파기했을 경우까지를 생각해서 정책 대안들을 많이 만들어 놨었나 싶은 의문이 들 정도로 모라토리움을 파기를 하고 난 다음에 미국이 한 대응이 사실은 굉장히 약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전략적 인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인내를 하면, 그러니까 시간을 주면 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이제 전략적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시간을 주면 줄수록 이제 북한이 핵고도화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 저도 이제 국방부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데 이제 많이 관여를 해서 그때 보면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는 최종의 전략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과거에 뭐 대화도 해봤고,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강력한 대북 제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실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고 북한의 김정은도 아마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강대강 국면이 좀 장기 어느 정도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그 시점이 지났을 때 이제 좀 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